서울 어딘가의 호텔 객실.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곳은 인간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테이블 너머 와인을 천천히 기울이던 외국 남자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그의 미소는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누군가를 조롱하며 짓는 비열한 웃음이었다. 결혼! 처음부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 여자는 그냥 무료 숙소였고 공짜 밥이었고 침대에선 꽤 열정적이었죠. 돈 좀 주시면 어떤 자세를 좋아했는지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 남자는 어쩌면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누군가를 향한 말 한마디가 날부치보다 깊게 사람을 찌를 수도 있다는 진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전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서울 강남 초겨울 바람이 도심 골목을 매섭게 훑고 지나가던 오후, 사필교 탐정사무소의 창가에는 희뿌연 빗방울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다. 그날 조용하던 사무실을 뒤흔든 이는 단순한 의뢰인이 아니었다. 정갈한 퍼플톤 코트에 단단히 묶은 머리, 굳은 입꼬리와 매서운 눈빛을 지닌 중년 여인 그녀는 단숨에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내 며느리가 외국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단순한 외도 의심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그 말 속엔 분노, 멸시, 그리고 통제하려는 욕망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지독한 골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여러 겹의 가면을 쓴다. 그리고 그 가면을 벗겨냈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건 때때로 악취 나는 진창일 뿐이다. 나는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며느님은 병원 일에 관여하십니까? 조금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다 끼어들고 싶어서 안달난 것처럼 보여요. 원장 자리는 우리 집 아들이니까 지는 옆에서 조용히나 했으면 좋겠는데. 경숙 씨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여자 어디 하나 빠지는 데 없는 척은 하는데 출신도 보잘것없고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투는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람 같았다. 근데 요즘 민호가 너무 말이 없어요.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라며 자꾸 늦게 들어오고 그 여자가 다니엘이랑 병원까지 엮는 거 아닐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혹시 다니엘이라는 사람 어떤 인물인지 더 알고 계신가요? 경숙 씨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호텔 바. 조명이 은은한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 서윤이라는 이름의 며느리, 그리고 짧은 금발 머리의 외국 남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단순한 미소라고 하기엔 가까웠다. 이 사람, 다니엘 맞나요? 맞아요. 저 남자 비즈니스 하러 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랑 술을 마시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이건 분명히 어딘가 이상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용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차례는 아쉽지 않게 할 테니까 빨리 알아봐 줘요. 며칠 후, 우리는 미라의 치과 앞에 도착했다. 날씨는 흐렸고 병원은 퇴근 시간 무렵이었다. 진료 시간 7시까지 아니야? 동료 탐정이 물었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불이 꺼지질 않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듯 했지만 내부엔 인기척이 남아 있었다. 그때 떴다. 차가 멈췄고 한 외국 남자가 내렸다. 긴 코트, 검정 구두, 다소 과한 향수 냄새, 그리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병원 문을 열었다. 그를 맞이한 건 서윤이었다. 나는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단순한 지인 관계일까? 그들은 로비에서 잠깐 말을 나누더니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곳은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공간.
진료실이 아닌 상담실일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다. 30분이 흘렀다. 그들이 함께 나왔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한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왔다. 민호, 서윤의 남편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웃으며 헤어졌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이거 뭐지? 동료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남겼다. 그날 밤 기록을 정리하며 나는 생각했다. 만약 민호가 다니엘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면 이건 단순한 외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다음날 밤 스위아트 호텔. 나는 카페 라운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나 방금 도착했어. 서윤이 전화를 걸며 바에 들어섰다. 잠시 후 다니엘이 나타났다. 이번엔 회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 그는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툭 쳤다. 룸은 잡았어? 응. 오늘은 스위트룸으로. 그 대화를 들으며 나는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잠시 후 다른 외국인 남자 셋이 더 합류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리고 스위트룸으로 모두 함께 들어갔다. 나는 시계를 확인하며 조용히 카메라를 고정했다. 45분 후 문이 열리고 서윤이 혼자 나왔다. 눈가는 붉었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몇 초간 멈춰 섰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야.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 그녀는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후 경숙 씨가 다시 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엔 얼굴에 짙은 분노가 드리워져 있었고 손에는 출력된 사진 몇 장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기도 전에 나를 향해 쏘아붙였다. 이젠 뭐라고 할 건가요, 탐정님?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같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받았다. 화면에는 스위아트 호텔의 로비, 엘리베이터, 그리고 스위트룸 앞에서 찍힌 서윤과 다니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는 그녀가 방에서 나오는 순간까지. 표정은 어딘가 공허했고 입술은 지워진 립스틱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둘이 자주 함께 다니고 친밀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어떤 관계라고 특정 짓기에는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 순간 경숙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곧 굳게 닫혔다. 그녀는 냉소 섞인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던졌다. 말을 돌리는 것도 실력이네. 내가 며느리 일엔 무관심한 줄 아나. 저 여자는 예전부터 이상했어. 그리고 이제 증거도 있잖아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내 입장에서 그녀의 추측을 긍정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었다. 며느님이 호텔 방에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 남성들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혼자서 방에서 나올 정도면 뭐가 있었는지는 뻔하잖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사진을 챙겼다.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말투는 더할 나위 없이 단호했다. 내가 이 사진 들고 직접 따져야겠어요. 진짜 저 여자가 어디까지 뻔뻔한지 봐야겠네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전에 민호 씨와 상의는 해보시는 게. 민호는 착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여자한테 휘둘리는 거지. 그녀는 핸드백을 힘껏 다듬며 돌아섰다. 응? 나도 집으로 가는 건가?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의 각오 같았다. 그녀가 떠난 후 사무소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 속엔 묘한 불편함이 일렁이고 있었다. 정말 그녀 말대로 단순한 외도일까?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또 다른 무엇이 숨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오피스텔 복도 CCTV 화면을
천천히 돌려봤다. 경숙 씨는 미리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비밀번호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조명은 어슴푸레했다. 그 순간 영상 속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천박한 짓 하고 다녔니? 경숙 씨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주방에서 물컵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 이게 왜 그러냐고. 호텔에서 외국 남자랑 방에 들어가는 여자가 그걸 몰라? 경숙 씨는 사진을 탁 던지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 남자 누구야? 다니엘. 그 인간이랑 무슨 사이인데 이런 짓을 해? 니노 병원 이름 망치고 싶어서 그래? 서윤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그 사람 의료관광 중개인이에요. 외국인들한테 한국에서 미용수술이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병원 요즘 경영이 어려워서 다니엘 씨가 환자들 연결해주고 수익도 꽤 커요. 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계약서도 있고 합법적인 절차예요. 합법. 내가 무슨 법을 알아? 호텔에서 웃고 방에 들어가고 그게 비즈니스라고? 내가 바보로 보여. 서윤의 얼굴엔 점점 억울함과 슬픔이 번져갔다. 어머님은 언제나 저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건 내가 뭘 모자라서 그런 거지. 우리 집안하고 안 어울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 순간 침묵이 흐르고 그 사이에 무거운 감정들이 쌓여갔다.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맞아. 그래서 내가 이 결혼 반대한 거야. 그 말은 칼날 같았다.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모으고 다시 주방으로 걸어갔다. 물컵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야 확실해졌네요. 이 집에서 전 늘 외부인이었어요. 그날 이후 민호 씨와 경숙 씨는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잿빛으로 질려 있었고 무엇보다 침묵이 길었다. 잠시 후 민호 씨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와이프가 서윤이가 없어졌어요. 내 눈썹이 저절로 올라갔다. 사라졌다고요? 어제 어머니랑 심하게 다퉜고 그 후에 편지만 남기고 집을 나갔어요. 그는 백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손편지가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문장마다 묘한 떨림이 느껴졌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어머님의 말, 민호 씨의 무관심, 전 여기서 숨조차 쉬기 힘들어요. 이 결혼, 이제는 의미 없어요.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정말로 이 집에서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의뢰인의 부탁대로 저희는 아내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내는 단 하나의 단서도 남기지 않았고 서윤 씨는 휴대폰도 두고 나갔고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다. CCTV에는 오피스텔을 나서는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행선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증발. 그녀는 정말로 모든 연결을 끊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흔적 없는 이동이란 없다. 나는 그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추적했고 며칠 뒤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발부된 불법 주차 스티커. 여기서 시작해보죠. 나는 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던 그날 해운대의 모래는 음습한 회색으로 발해 있었다. 로컬 택시 기사들, 편의점 직원, 카페 점원들까지. 나는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듭된 거절 속에서도 마침내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분 저 건너편 게스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 남자랑 같이 다니던데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문 앞에서 나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바로 그녀였다. 서윤 씨. 얼굴은 조금 말라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무엇보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다. 나는 담담히 말했다. 민호 씨가 찾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로 오시죠. 민호 씨는 부산까지 단숨에 내려왔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게스트하우스 내부는 단출했지만 깔끔했고 식탁 위엔 2개의 컵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날이 선 목소리로 외쳤다.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니엘이랑 여기서 살고 있어? 서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당신 정말 몰라?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나 몰래 여기까지 와서 외국 남자랑 동거.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당신의 아내였지만 늘 외부인이었어.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 엄마,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병원에서 나보고 김치 담그라 하질 않나. 간호사들 앞에서 면박 주질 않나.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히 이어갔다. 그래도 난 참았어. 병원도 도왔고 집안일도 했고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근데 당신은 항상 침묵했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민호야.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이랑 도망쳤다는 거야? 아니. 다니엘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최소한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관심을 가졌으니까.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용히 그 둘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지켜봤다.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정적이었고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오해와 외면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서윤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 이혼 서류야. 이미 사인했어. 너도 해줘. 민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떠난 이유를 정말 알고 싶다면 다니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그녀의 눈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해방이었다. 나는 그날 밤 민호 씨가 혼자 사무소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가을밤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이야. 그 말은 자책이 섞인 순결처럼 흘러나왔다. 나는 그의 눈빛을 보았다. 거기엔 뒤늦은 깨달음과 견딜 수 없는 후회가 뒤엉켜 있었다. 서윤이를 처음 만났을 때 난 정말로 사랑했어요. 엄마가 반대했을 때도 다 무시하고 결혼했죠. 그녀가 임신했을 때 난 너무 기뻤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손끝은 더욱 꽉 움켜쥐어졌다. 근데 유산되고 나서 난 그녀를 멀리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잘못은 그녀에게 있는 것처럼 굴었고 그는 얼굴을 감싸쥐었다.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 돌아가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엄마에게 당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쩌면 그게 더 큰 배신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진실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마주할 수 없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마침내 그 진실과 마주한 것이다.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내가 한 건 뭐였는지 생각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서윤 씨의 이름이 떴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통화를 받았다. 여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와줘 제발. 그 짧은 한마디 속엔 수많은 시간의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고백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외면당하는 고통을 이겨내야 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진정한 후회는 잃어버린 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시작된다. 며칠 후 서윤 씨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한층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사무소 앞에서 민호 씨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였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평온함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돌아갔고 민호 씨는 모든 간호사들 앞에서 서윤 씨를 소개하며 말했다. 앞으로 병원에선 누구도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침묵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선언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윤 씨는 울면서 사무소를 다시 찾았다. 다니엘이 사라졌어요. 통장이 비었어요. 나는 급히 계좌 내역을 조회했고 다니엘이 3억 원을 인출해 러시아행 비행기를 탄 흔적을 발견했다. 모든 게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 사람, 나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민호 씨는 다니엘과 직접 마주했다. 나는 그 순간에도 그와 함께 있었다. 호텔 바에서 다니엘은 여유롭게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민호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다니엘은 피식 웃었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난 그냥 즐긴 거죠. 공짜 집, 공짜 식사, 그리고 침대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는 눈을 찡긋하며 일부러 민호 씨를 자극하려 들었다. 한국인들 서비스 좋아하잖아. 그 순간 민호 씨의 주먹이 날아갔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막았다. 이자는 그럴 가치도 없습니다. 그저 고소를 준비하시죠. 나는 민호 씨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완성되는 것이다. 며칠 뒤 경찰은 국제공조로 다니엘을 지명 수배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다시 병원. 경숙 씨, 즉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소리쳤다. 내가 말했지. 그 여자는 안 된다 했잖아. 돈까지 다 날리게 만들고. 이게 무슨 꼴이니? 그 순간 민호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윤이는 내 아내입니다. 그녀가 어떤 실수를 했든 난 그녀를 지킬 겁니다. 더 이상 누구도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경숙 씨는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나는 민호 씨가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보았다고 느꼈다. 몇 달 뒤 그들은 조용히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다. 병원은 접었지만 둘은 함께 작은 건강관리센터를 열었다고 했다. 조용하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한 것이다. 나는 어느 날 그곳을 찾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유리창 너머 둘이 함께 정리하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민호 씨가 내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둘 다요. 그리고 나, 이 사건을 맡았던 탐정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록해둬야겠다고 느꼈다. 어떤 진실은 누군가의 침묵 속에 묻히고 어떤 오해는 목격된 장면 하나로 전부라고 믿게 만든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이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용기는 용서가 아닌 자신의 무관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은 그렇게 나에게 또 하나의 배움을 남기고 끝났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